예, 반갑습니다. 김해 문화도시 포럼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는 도시를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화 다양성을 시작으로 해서 김해의 도시 공간에 대해서, 문화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라는 주제로 중간 지원 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문화도시에서 시민의 힘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술인 소셜 유니온의 그 하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예술인 그리고 활동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문화예술, 교육, 청년, 공간이라는 5가지의 키워드로 시각 분야에 활동 중인 레트로봉황 남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청년 아티스트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 연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트 매니지먼트 1학 강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민속예술보존회와 김해 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37호 김해 오광대 보존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허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서울의 성북에서 또 지역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공유성보 원탁회의의 하장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에서 많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 생활문화를 창조해가는 김해 오카리나 연구의 김은숙입니다. 네, 김해에서 콘텐츠와 여러 가지 공연들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떻게 기여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문아트 컴퍼니 이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포럼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달라진 일상과 변하는 문화예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선 그 주제 발표를 듣고 그리고 꼭 각각의 그 지역의 예술인들과 활동가들이 발표를 한 다음에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6시 이전에는 꼭 끝낼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장우 위원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하장호 다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문화예술은 이런 장면이죠. 예,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뭐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자리가 뭐 많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어떤 카메라를 두고 뭔가 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풍경으로 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흔히 경험하기가 어려웠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에 일회꼴로 이런 자리에 막 불려가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활동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장터, 시민 장터를 운영하는데 시민 장터도 사람들 못 만나니까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 형태로다가 약간 홈쇼핑 컨셉으로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방법과 방식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만남의 방법들이 또 다양해진다든가 뭐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코로나19 이후에 뭐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사실 이제 올 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서울문화재단하고 이제 현장 예술인들하고 같이 해서 사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토론회 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지역 활동하고 저도 이제 기획자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스스로 또 현장에서 느꼈던 답답함들, 뭐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이후 우리가 좀 그 코로나 이후라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좀 놓치면 안 될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문화정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역문화정책에서 새로운 구조나 방향은 좀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또 이게 김해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자료에 보면 이게 자료가
안 보실 것 같아서 좀 예, 이게 이제 올 초에 한 4월 정도에 이제 예술활동 증명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이렇게 피해 현황과 관련된 조사를 쭉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금액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에 이렇게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피해 형태로 보면은 주로 이제 많이 그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예술 활동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거의 87% 정도 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계획됐던 올해 활동들을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공연 예술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아마 퍼센티지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꽤 많이 퍼센테이지가 늘어났습니다. 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아마 디테일한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은 민간 영역도 민간 영역인데 사실 공공 영역에서 하는 많은 용역이나 보조금 사업이나 지원 사업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계약 해지 형태는 아니겠죠, 지원 사업은. 하지만 어쨌든 공공의 기관이나 활동들이 전면적으로 올스톱되면서 사실 그냥 이제 해지돼 버리는 계약이라든가 약속이 해지돼 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저 역시도 사실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계약 기간의 축소라는 형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령 원래 뭐 한 6, 7개월 정도짜리 프로젝트로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압축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뭐 한 2, 3개월 안에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서 온라인 송출하는 방식을 바꾸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계약 기간 자체도 축소가 되고, 근데 이런 게 그분이 어쨌든 그건 한 거니까 상관없잖아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기간이라는 게 촬영하거나 이제 특히 이제 공연 쪽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 알겠지만 연습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변화하는 거는 사실은 예술가들에게는 좀 큰 타격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임금 미지급은 이제 주로 단체 뭐 이렇게 사회적 경제 또 하시는 분이 나오셨으니까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활동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이런 임금 미지급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의 예술인들의 피해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정도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에 이와 관련된 조사를 더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올 초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그러면 지금의 뭐 우리 위기, 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코로나로 인한 위기인가? 라는 질문 사실 솔직히 처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서울문화재단하고 토론회 했던 자리에도 이제 현장에서 나온 예술가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보면은 한 1월부터 4월까지는 수입 없잖아요. 예, 1월부터 4월은 아르바이트 기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다가 사실은 예술 활동과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해온 게 예술인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 활동의 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많은 예술가들이, 특히 이제 공연 예술 쪽에 있는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와 예술 활동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유지할 수 없는 자기의 삶, 예술 활동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냥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의 그런 창작 기반이라는 게 이러한 좀 이렇게 뭔가 왜곡된 구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화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그 잠재적 갖고 있었던 구조적 위기들을 그냥 외부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방아쇠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은 의견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초반에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입 구조를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에 수입을 꼼꼼히 좀 보는 편인데 보면은 4월, 5월까지는 거의 수입이 없는 해가 많았더라고요, 거의.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피해라든가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잠깐 해결하고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못 만들고서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위기 의식이 좀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위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또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올 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 이제 다른 뭐 방역 뭐 이런 거는 엄청 잘 돌아간다고 막 이렇게 K 방역이니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사실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창작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문화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호해 갈 것인지에 대한 뭔가 전체적인 그림들을 계속 만들지 못하고 계속 단기적인 처방으로만 계속 이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이거를 처음 얘기했었던 시점이 한 4월, 5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사실 예술경영지원센터로에서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안내해주는 채널은 있긴 했지만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의 코로나 지원과 관련된 코로나 문제에 대응하는 뭔가 구조적인 어떤 그런 뭐 대책 기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체계 시스템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문체부에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현장에 계신 분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실 거예요. 뭔가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금의 위기들에 대응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뭔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게 되고 그거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현장 창작 활동이라든가 공간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코로나 예술에 관련된 또 상황에서 올 초에 던졌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많이들 얘기해요. 요즘에 많이 이제 예술 막 이렇게 활동의 변화, 뭐 이렇게 뭐 해서 비대면 예술의 뭐 확장이라든가 뭐 그래서 뭐 그런 뭐 이렇게 예술 활동 자체가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담론이 굉장히 수면 위로 이제 빠르게 올라온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예. 근데 이제 뭐 어느 부분에는 사실은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런 뭐 새로운 담론, 예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 당연히 필요한 거고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시도 이런 온라인 방식의 뭔가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과연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냉정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저희가 이거는 뭐 김해 문화 도시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런 얘기들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이런 인터랙티브가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게 되게 근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에도 중요하고 정책이나 어떤 의사소통 과정이나 이런 공론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고 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찾아지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뭐 담론, 새로운 담론과 관련된 얘기도 이거를 뭔가 방법론적 측면에서만 자꾸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예술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예술 자체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이게 이어져 왔거든요. 가령 생활예술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 거고 문화도시와 관련된 이런 문화도시 사업을 할 때도 사실 이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뭔가 쌈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실험적 예술을 하는 것들이 약간 대세이고 트렌드인 것처럼 얘기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 다수의 예술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 내지는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담론들이나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지금 예술 활동에 대한 아주 긴급한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담론을 던지시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간극들을 좀 줄이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후 뒤에 있는 논의들의 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뒤에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최근의 활동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보는 이유는 문화예술 분야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이 코로나 지원의 구조에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조금 살펴보면은 코로나 처음 터지고 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거 제가 정리했던 게 4월 기준인데 코로나가 한 1월부터 급격히 이제 확산이 되고 코로나가 확산되자마자 사실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과거 메르스라든가 사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사태가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한 위기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다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대책이 나오는 데까지 한 4개월 정도가 걸렸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늦은 반응이었었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도 그러고 보면은 사실 대부분 문체부가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속 기관에서 기진행 중인 사업이나 지원들을 갖다 활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새로운 지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가령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긴급 지원 사업에다가 이런 코로나 피해로 인한 부분들을 가산점을 더 줘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먼저 긴급 지원이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복지재단에서 그 원래 준비 중이던 그 융자 사업에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렇게 그 융자를 우선적으로 다 배정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보면은 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 신규로다가 코로나 관련된 대책으로다가 편성되는 사업이 있다라기보다는 대부분 기존의 문예기금 보조사업 운영 대책과 관련돼서 새로운 지침들 아니면 유보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가령 코로나 인해서 행사가 진행이 원래 예정됐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걸 일정 기간 유보를 해서 하반기 진행하게 해줄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술나무 그 후원 프로젝트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그러니까 후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체부 중심의 소속기관 지원 같은 경우는 4월, 5월 정도까지 수준에서 보면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기존의 지원 사업과 지원의 틀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하거나 우대해 주는 정도 차원이었던 거고. 근데 그나마 이것도 최근에 보면은 지금 하반기 사업하느라 다 바쁘시죠. 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소화를 해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하반기에 지금 대부분 예술가들이 지금 상반기에 연기되어 있는 일정들을 소화하느라고 미쳐 날뛰고 있는 약간 이런 수준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지원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문체부의 기존 사업들 중심으로 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사실은 관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 관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가령 이거는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신나는 예술 여행 같은 아르코에서의 그런 원래 하고 있었던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르코에서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만들었어요. 기한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건비 보전을 어떻게 한다든가 등등등등 그 지침 엄청 만들게 하고 그 발표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나는 예술 여행 아는 친구들 진행하는 거 보니까는 그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냥 원래 기준대로 해야 되고 소화를 못하면 안 되고 하여튼간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쪽에서 대책을 내놓더라도 저쪽에서 작동하지 않는 구조. 이쪽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저쪽에서는 원래 기존의 그런 한계 안에서 계속 좀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결국 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들을 놓고 이 문화예술계 전체를 보면서 뭔가 관리해주고 이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추진해주는 시스템 체계가 없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의 기존의 보조금 사업 형태의 지원 사업들을 갖다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걸 굳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뒤에 해외 사례를 바로 좀 건너뛰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령 그 코로나가 똑같이 터지고 나서 그 외국에서도 코로나 당연히 문화에서 계속 피해나 이게 엄청 이게 컸고 그거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그 몇 개 우리가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 3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독일 사례를 좀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기금 확보를 우선적으로다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치 여기는 이제 지방 정부죠. 지방 정부마다 이 관련된 지원 보조금을 확보를 하고 그 지원금을 갖다가 단체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 지원, 그러니까 대출 지원 형태로다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뿌렸고 프리랜서 지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술 현장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돈이 돌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거 있을 때 왜 예술가한테 먼저 이런 지원을 하니까 기존에 원래 그런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재난기금이든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꼭 예술 분야를 따로 이렇게 띄워낼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독일 정부에서도 이제 당시에 이런 대책들을 만들면서 했던 얘기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위기 시기에 사실 그 사회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문화예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문화예술을 지금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재난 시기 이후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 철학들을 갖다 딱 밝혀주고 그 철학에 맞춰서 사실 지원 사업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어요. 왜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 안전망들을 작동시키고 왜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천명하고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가 없었다는 게 좀 되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코로나 이후에 영국에 또 예술위가 있습니다. 영국의 예술이나 이제 공연 쪽 정부 쪽에서 가장 먼저 천명했던 건 뭐냐면은 공연 예술 분야에서의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였어요. 그리고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와 관련된 지원들을 우선 편제를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그 피해 상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공연예술 분야는 이런 일 터지면은 가장 심각한 거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위기 상황에 해고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정부가 일단은 가이드를 줌으로써 사실은 이제 예술 단체들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산업 쪽에 있는 주체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가이드에 맞춰서 이 상황을 갖다 극복하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자리 지원들이 이제 최근에는 막 풀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 이제 공공 분야니까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다시 들어오는 지원이고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지원과 같은 형태로다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계가 돼서 착 내려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 영역에서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행정이라든가 정책 결정권자들이 우리가 지금 시기를 이겨내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관점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천명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없었고 그게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정책 이 프레임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사실 이게 없는 거죠.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문체부의 담당 사무관 한 사람이 핸들링하는 이런 한국의 왜곡된 문화예술 행정 구조라든가 정책 구조가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지원과 관련된 유형은 제가 이제 발제문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유형을 파악하는 게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크게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은 지원 사업 구조로 풀려요. 결국에는 지원 사업 자체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져왔었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코로나 국면에도 갖고 들어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행정 주도의 줄 세우기라든가 그 내에서의 어떤 예술계 안에서의 상호 경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문제들, 그 지원 사업 없이는 사실은 이제 창작 활동이 돌아가지 않는 자율성이라든가 그렇게 지속 가능한 기반 자체가 불확실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코로나 지원과 관련돼서 또 많은 형태 중에 하나는 유동성 지원이에요. 유동성 지원이라는 건 대출이라든가 대출 상환의 연장이라든가 이자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뭐 기업형으로다가 이제 뭐 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하고 해당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유동성 지원 같은 경우도 뭐 대출 지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은 리스크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잠재적 리스크를 계속 문화계에서 떠안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 유형의 대부분 형태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의 위기 상황이라든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유보시키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살 수 있을지언정 가령 내년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작동하지 않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 같은 경우는 생태계적 관점 자체가 부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정책 이렇게 문체부에서 세우는 문화예술 정책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주로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정한 어떤 정책적 과제나 목표에 따라서 설정되는 사업 트랙이 수직적으로 다 현장까지 쭉 내려오는 구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생활예술, 생활문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책으로 위에서 정책 트랙으로 봤을 때 생활문화, 생활예술, 문화예술, 교육, 뭐 창작, 지원, 뭐 이런 거는 다 칸막이로 다 따로따로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함께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주체라든가 활동들이 사실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순환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어지고 있느냐를 사실은 조망하고 보고 계획해서 정책이라든가 계획들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청 중심의 정책 칸막이 중심으로 다 이 사업 구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래에서 보면 이게 생태계로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생태계라는 게 서로 선순환하고 사실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화도시 사업과 같은 것들이 제안이 됐던 거였죠. 윗단에서 그렇게 칸막이형으로 되어 있는 이 정책들이 실제로 지역 현장이라든가 도시 현장, 도시라는 공간 내에서 그 도시의 주체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활동들 중심으로 다 새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문화도시 사업들도 제안되고 했었던 건데,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생태 관점 부재하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의 이 코로나로 생긴 위기라는 것도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라요. 가령 공간에 대한 운영의 방침,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공간에 대한 그 운영의 방침과 예술가들 보호하고 창작을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방침, 이거를 동시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야, 니네들 공연한다고 공간 열면은 만약에 거기서 간이봐서 우리 구상권 청구할 거야, 너네들한테. 열지 마.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는 이거 우리 공연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창작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거리두기를 하고 공연하십시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올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딱 드러났어요. 서울시에서 열심히 문화예술 쪽에 창작 지원과 뭐 지원 사업 엄청 많이 만들어서 돌리는데 이쪽에서는 극장 연다고 극장 열지 말라고 공문 보내가지고서는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그래서 이런 생태계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거를 전체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문제는 이제 한국의 예술 정책은 대부분 공모 지원 사업 중심의 창작 환경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 하려면 여기서 아마 자기 비용으로다가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용역 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들, 용역 사업은 그래도 준수하네요. 어쨌든 지원 사업들을 중심으로 다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은 결국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행정의 기준에 따라서 운영의 방침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이 예술가 스스로의 자기 창작 활동의 계획과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공공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창작 활동들이 바뀌는 이렇게 왜곡된 구조로다가 이제 설계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좀 확 터진 거죠.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예술가들 현 예술 현장 안에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올해 많이 좀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지원사업 구조 안에서 창작 활동 계속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술가들이 서로 뭔가 이렇게 상호부조하는 형태의 새로운 창작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제로 뭐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예술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실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술가 일상형에 대한 정책 관점 부재라는 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대부분의 정책 결정권자, 한국문화예술 정책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예술 활동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원이라든가 엉뚱한 계획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되게 극단적으로 터졌던 거는 지난번, 올해는 아니지만 메르스 사태 때 사실 1+1 티켓 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였었죠. 그러니까는 창작 그 공연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공연이라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소비되고 만들어지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티켓 하나 한 장 가격을 더 붙여서 주면은 공연도 활성화되고 뭐 이게 하는 사람한테 현금 도움이 되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만들어져서 그 정책 나올 때 바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공연예술 현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적 사업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올해도 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1+1 사업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 워낙 이제 거세게 반발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공식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예술과 일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얼마나 무지하느냐를 보여주는 사업이 공공미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체부에서 그 모든 지자체에 공공미술 사업 설계를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한 4억씩 해가지고 예술가들을 뽑아서 지역에 매칭을 해서 지역에 들어가서 공공미술을 하고 예술가들은 돈을 받아가는 구조로 다 설계해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딱 들으면은 이거 좋은 사업이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보면은 공공미술이라는 것들이 그동안 사실 가지고 왔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과 밀착되지 않은 문제들이라든가, 결국에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흉물화되는 문제라든가,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지역에 활동하는 주체들에게 과연 그런 기회들이 돌아가느냐의 문제라든가 등등등등.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예산으로만 지역에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어떤 기관이 주도적으로 실행하느냐를 가지고 협회끼리 막 고소를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공간이 이제 그 공공미술 대상지로다가 해서 거기에 제안해서 올라왔지만,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누군가 결정해서 그냥 올렸고 이런 상황이고,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 예술이라는 것들이 일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행정이나 이런 데서 전혀 이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다다랐고, 그 반면에 사실은 이제 행정 이제 뭐 이렇게 관료 이종의 관료 사회가 권력화되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사실 관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보다도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문화정책의 또 거버넌스 취약성이라는 건데요. 이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아까 오시면서 그 문화도시 하시는 그 팀원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되게 생소하지만 최근에 많이 듣게 되는 단어잖아요, 거버넌스라는 게. 근데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는 사실 행정용어입니다. 행정용어라서 그 이제 뭐 그 신자유주의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공공에서 하고 있었던 많은 사업이나 정책들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실 거버넌스라는 게 등장하고 뭐 민간 주체들을 일종의 공공 행정 사무에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론으로서 사실 이제 거버넌스가 등장하긴 했는데 그게 어쨌든 한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 이제 서울시가 대표적인 예고 이거를 갖다 좀 더 시민들이 기존의 관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공공의 영역을 시민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다가 참여하고 이끌고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론으로서 새롭게 이제 이 거버넌스를 갖다 재구조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약간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면은 이 거버넌스가 최근에 유행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를 짜야 된다. 뭐 이런 아마 나름의 기준들이라든가 이 방향성들이 있을 건데, 근데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권한이거든요. 누가 결정의 권한을 갖느냐. 라는 건데 지금까지 한국의 거버넌스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 거버넌스는 결국에는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행정이에요. 그리고 민간의 어떤 예술가들이라든가 민간 주체들과는 참여를 하는 거죠.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이 반영되기 요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결정을 하는 거는 행정인 이런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후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리 좀 핵심은 실제로 그러니까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가령 공공예술 코로나 이후에 뭐 특정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 직접 이 피해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테이블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지원의 구조들을 설계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현장과 괴리된 몇몇 정치적 결정권자들이 사실은 이제 일종의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제 설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현재는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 얘기로 좀 넘어가면은 그래서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저는 그래서 꽤 긍정적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런 얘기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뭐냐면은 우리 사이에 되게 곪고 아픈 부위들, 썩은 부위들을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령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관련돼서도 장애인들 이동권,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관련된 얘기들 엄청 많이 하고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얘기들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나 극도로 안전하고 그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도 그동안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나 뭐 얘기는 많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지를 사실 좀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예전에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었던, 가령 뭐 저가 활동하고 있는 성북 지역에 있는 이제 뭐 구의원들이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원래 그렇게 큰 관심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대화의 어떤 의지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상호 이렇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같이 상호 부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나 틀을 좀 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실 제일 잘 알잖아요. 지역 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누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서 서로 도와야 될지는 사실은 지역에서 제일 잘 알고, 그 지역에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사실은 정책의 밑단에 어떤 그걸 이렇게 받치는 구조가 돼야지 정책이 올바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도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문화도시가 그냥 위에서 행정에서 결정해가지고서는 아름다운 김해의 문화도시, 김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시라는 공간, 지역이라는 공간 내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나 주민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받쳐주는 협력 구조라든가 서로 기대는 구조들을 만드냐, 이게 사실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의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라든가 안전 뭐 이거 감염병의 상황이라든가 이거 외에도 사실은 뭐 최근에 막 이슈가 되는 기후위기 문제니 환경 문제니 그 성평등 문제니 이런 것들도 사실 그걸 바치는 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약간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사실 이제 행정이 그동안 주도했었던 문화정책의 어떤 그 기본 틀을 사실 지역의 시민들이라든가 지역의 이런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종의 새로운 공유지라든가 협력 구조들을 만드는데 좀 공을 들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발제문에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발제문이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지금 많이 건너뛴 이야기들의 요 그 문맥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하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얼마 전에 그 전국의 그 기초문화재단 그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한번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식 공유 포럼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포럼의 주제도 사실은 이제 뉴 노멀이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조금 핵심적인 그 내용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뭐 어찌됐든 지자체든 국가든 그리고 뭐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예술 그 지원책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원책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느끼는 온도와 시민이 느끼는 온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광범위하게 또 튼튼하게 그 소통한 적이 크게 많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든데 왜 예술인들만 따로 이렇게 자꾸 지원해줘? 그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걸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한 온도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럽의 어떤 사례들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사실 이런 재난 시대에 어떤 그 예술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 같은 것들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때 또 나왔던 이야기가 데이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사실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걸로서 사실은 지원 체계도 수립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안 해왔다는 거죠. 피해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수치화되지 않았던 부분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관련된 이야기라서 뭐 조금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일단 이제 발표하기에 앞서서 조금 그 하정우 위원장님께서 이제 조금 그 커먼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마무리를 하셨는데 공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주시면 논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어져서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최근에 좀 정책적 이슈 중으로다가 한국 사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먼즈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커먼즈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 정리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이거를 한국적 표현으로 치면은 그 공유, 그러니까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 뭐 쉐어링의 개념보다는 사실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커먼즈라는 관점에서 읽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기존은 사실은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공공에서 서비스되는 어떤 뭐 이런 것들로다가 사실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어떤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는데, 공유라는 개념, 커먼즈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한정된 어쨌든 우리 사회의 재화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서비스라는 개념은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그 것들을 그 사회 구성원이나 참여자들이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룰을 만드는 과정,
은 사실은 커먼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내냐면은 가령 극장이 있어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뭐 김해 무슨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극장에서 좋은 공연 막 만들어서 시민들 대상으로다가 무료 공연 막 이렇게 티켓 뿌려가지고 와서 딱 이렇게 공연 보고 가고 시민들은 이제 문화향하고 이렇게 이거는 기존의 공공이라는 관점에서의 사실은 작성해서 쓰는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극장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 극장을 어떤 룰로 이용하고 그 극장에 어떤 예술가들을 초대할 것인지를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같이 합의하고 결정해서 공동의 룰과 규약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커먼즈적 관점에서의 사실은 접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자는 행정이 그 서비스를 다 대행해 주는 거예요. 후자는 시민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라든가 주체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커먼즈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례가 무슨 그 공유지에 비극해가지고서 목초지만 운영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례도 사실 이제 이거를 되게 왜곡시켜서 드러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룰을 만들고 합의하고 그런 컨센서스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커먼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문화예술 정책도 사실은 기존에는 서비스적으로 시민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는 예술가들이나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화라는 한 사회의 문화라는 거를 어떻게 같이 만들고 어떤 것들에 대한 합의를 하고 어떤 가치들을 같이 공유할 것인가 이것들을 갖다 기획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문화 정책이나 방향도 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그런 문화 커먼즈와 관련된 관점의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뭐 문화도시 사업도 기존의 어떤 그 예술 중심의 어떤 정책에서 조금 문화를 중심에 두는 그리고 시민을 중심에 두는 그런 정책으로 사실은 전환하는 굉장히 좀 그 중요한 계기를 만든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완주에서 이제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위기 상황에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되는 당위와 그리고 그 자원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조례 자체가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례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회적 합의들이 가능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는 중요할 것이고 아까 커먼즈처럼 이제 어떤 그 공공이 막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시민 영역으로 자꾸 그런 것들이 이양되고 넘어와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전환기에 어떤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그 남효진 씨부터 발표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음악과 공연 분야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지만 시각 분야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미술관이나 아니면 뭐 아트페어, 올해 제일 많았던 짝수년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뭐 호주 시드니 비엔날레 상반기에 있었던 그 전시도 구글이랑 같이 협업을 하여서 뭐 온라인으로 전시를 이제 시민들과 공유를 한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뭐 대한공간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전에는 뭐 영상이라든지 사진 촬영이 단지 기록의 중심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록을 넘어서 전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이라는 그런 분야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한계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공모 지원 사업으로 한 해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이미 연간 계획을 다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미 짜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지 계속 변화되는 시점에서 모든 그런 프로그램 행사에 있어서 조금 힘듦이 많았고요. 일단은 뭐 저희 이제 안에 단체 내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레지던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레지던시라는 특성상
특성상 의식주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더욱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희 단체 내에서 뭐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작업을 하고 하지만 저희 안에서 그런 뭐 내부적인 방역 수칙을 정해서 뭐 두 조로 나누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도록 동선을 짜서 계속 움직여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창작 활동이라든지 그런 생활에 있어서 다른 해보다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단체가 느끼는 피해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르신을 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되게 제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그 어르신분들인데요. 되게 작은 소마을이에요. 소마을이고, 그분들이 일하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마을 회관에 항상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에어컨을 쐬고, 뭐 따뜻한 온돌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그 회관이라는 소통 장소도 폐쇄되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 예술가들이 방문하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문화활동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처해서 저희가 한 20회 수업을 총 19번을 지금 이런 상황 같이 카메라 앞에서 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께서 직접 편집도 하시고 유튜브로 업로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조금 힘든 부분이 많지만 하지만 요즘 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 보시는 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뭐 단톡방을 개설을 한다든지 뭐 이장님과 함께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더 이제 디지털이라는 그 단어와 되게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시각 작업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너무 어렵고 기계치고 너무 어렵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한 6월부터 해서 6, 7, 8 이렇게 한 8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새벽에 영상학원도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프리미어도 배우고 애프터 이펙트도 배우고 진짜 쓰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도 않고 1초가 너무 길더라고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되게 고충도 많았고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됐고 조금은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요. 저희한테는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1단계로 하향되면서 개개인의 방역을 지키면서 조심하면서 일상생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3월, 4월까지만 해도 정말 뭐 재택근무를 할 정도로 만남도 없고 뭐 줌 미팅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화면으로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생활에 만약에 음악이 없고 뭐 내가 읽을 책이 없고
영화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힘든 시기에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이라는 분야가. 끝났습니까? 예. 지금 우시려고 하신 거 아니죠? 우시려고 하신 거 아니죠? 예. 예. 하여튼 뭐 종합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자유토론 때 조금 하도록 하고 다음은 그 강정아 이랑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완전 직격타를 맞았어요. 직격타를 맞았고 지금도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모사업 지금 이번 달에 다 쳐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네, 그 일단 코로나 처음에 1월 말 2월 이때 터지고 나서 근데 이미 저희는 공모사업을 작년 연말부터 1월까지 다 신청을 했고 선정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터져서 어떡하지 엄청 난감한 상황이 계속 몇 주를 계속 있다가 좋은 기회로 그냥 온라인 공연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도 했고 연주자들끼리도 저희 연주자가 10명 넘게 있는데 해보자 해서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런 조명도 처음에 없고 그냥 핸드폰이나 그냥 카메라 한 대로만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송출을 해봤어요. 근데 좀 처음에는 너무 재밌고 신기했고 사람들도 공연장에 굳이 오지 않아도 유튜브로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처음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굳이 우리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했고 관객이랑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공연장도 4월까지는 닫혔고 5월에 겨우 열렸는데 무관중으로 해야지만 열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관중으로 5월에 공연을 했어요. 이렇게 카메라랑 조명을 두고 했는데 이상했죠. 이상했고 연주자들도 뭔가 이게 저희는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할 때도 댓글을 사람들이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연주하는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실시간으로 다 댓글을 달아주니까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실제 연주하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한 박자 늦은 소통이었던 거고 실제로 공연장에서 연주를 할 때는 연주자들이 이제 관객도 쳐다보기도 하고 관객 호응도라든지 반응도 실제로 바로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좀 불편함도 있고 뭔가 실망감도 있고 하여튼 회의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6월 달에 이제 드디어 거리두기로 앉으세요 이렇게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총 300석 공연장에 150석까지 오픈하고 1000석 공연장에 500석까지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또 공연을 잘 진행했었어요. 그러다가 광복절 그 사태 때문에 9월 달, 8월 달에 또 문이 닫혔죠, 공연장이. 우리는 또 공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변경 신청서 계속 쓰고 공모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도 변경되고 연주자들 일정 변경되고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연주가 다 겹치고 연습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계속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 이제 보내고 있고 10월 말부터 조금 이렇게 풀려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고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힘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예술가들이 물론 공연만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육자로 또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자로서의 일단 수입이 없고 그리고 창작지원금이나 이런 거 원래 하던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해마다 있었던 건데 이게 조금 서류도 올해 초부터 아예 서류가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니까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자기 수입이 좀 너무 적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출강을 하면서 고용보험이 들었어 이러면 또 아예 조건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수입이 너무 없는데도 이 지원금조차 못 받고 시에서 얼마 전에 문화예술 지원금 50만 원 그것도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수입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가 많잖아요. 그럼 또 신청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고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증명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 5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더 힘든 거죠, 예술가들은. 네. 그래서 50만 원 감사히 잘 받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그런 실질적인 예술가들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비대면 공연을 하면 돈이 적게 들지 않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돈이 더 들어요. 왜냐면 영상팀 이분들 지금 많잖아요. 영상팀 부르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럼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고 너희 비대면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예산 편성을 연말 연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팀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원래부터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기 위한 그런 뭐 그냥 사진 찍는 거, 우리 그냥 기록물 남기는 이 정도밖에 없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잘 이겨내 봐야죠, 결론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한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이제 비대면 시대, 이게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포노 사피엔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폰만 보고 다니는 이제 인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비대면은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가속화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데 계속해서 이제 정보나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만나야 되느냐라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고, 뭐 또 당연히 한 가지는 이제 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지원 정책이 아무리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좀 그 재난을 대비해서 예술가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 이따가 자유 토론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민속예술보존회의 허모영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실제로 뭐 발표문을 갖고 토론을 하기에는 제가 그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그 예술 정책에 대한 뭐 한국과 외국의 사례까지 다 넣어주셔서 오히려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발표할 거는 토론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학을 하고 있고 예술 활동을 문학을 하고 있고, 또 단체에서는 또 그 오광대라는 그 국악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이제 다르다는 거죠. 너무 많이. 그래서 그 두 가지 입장에서 제가 이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문에서 보였던 것처럼 실제로 예술인들에게 뭐 코로나 이전부터도 엄청 어렵다는 건 다 아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 달까지는 뭐 공모 사업이 이제 축제가 시작되고 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배고픈 시간을 겪고 있다가 또 이제 그 한창 뭐 일하고 나면 또 겨울 되면 연말에서부터 또 뭐 일이 없다가 뭐 이렇게 지내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실들이 뭐 예술인 지원법이 생기고 해서 이제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예술인들에게는 더 많은 이제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서 관심이 조금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뭐 지금 거의 다 뭐 수업도 비대면이고 공연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이라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당극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특히나 오광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쳐다보면서 서로 호응을 해야 되는 마당놀이가 비대면으로 해서 뭐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창의적으로 좀 바꾸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근본은 사람 그 관객과의 호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고 있는 이제 문학적인 것은 또 혼자서 창의 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글을 쓰면 될 것이고 또 공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여행 같은 것을 다니면서 좀 더 풍부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 하지만 그것을 못하는 것 외에는 크게 많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인지도 만들지만 각자가 자기 뭐 집에서 글을 써서 만들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 이 입장에는 참 다르더라고요. 근데다 또 이제 이렇게 공연을 SNS로 송출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우리 선생님이 예술 강사가 직접 유튜브를 만들어서 송출해야 되고 기획자가 학원도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것은 또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특히나 오광대와 같은 경우에 다 60대 70대인 사람들이 지금 그걸 배워서 자기가 하겠습니까? 아예 포기 상태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젊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국가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에 있어서도 장르 간이 달라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그 예술가들이 모두 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호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이렇게 모여서 했던 적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래서 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데 또 기회가 받으신 분은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분야가 다르게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 중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금 계속 코로나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고 가야 될 거면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을 언제까지나 국가가 주는 작은 돈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일반인들에게 아까 온도가 다르다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뭐 엄청 흥분하더라고요. 왜 국가가 그런 돈을 주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 지탄을 받으면서 그것도 많지도 않은 돈을 갖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대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모여서 고민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술 강사들이라든지 예술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SNS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될 것이고 그것이 어느 한 일정한 시기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상술로 이루어져서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짜투리 시간을 내서라도 가서 편하게 배워서 송출할 수 있는 그 있어야 되고 그런 센터가 있어서 자유롭게 그 기계 매체들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그 뭐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어떻게 이제 다양하게 갖고 가느냐. 아까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오광대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접 공부 그 뭐 전성을 하면서 새로운 신인 회원들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대면을 통해서는 절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또 같이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아까 예술 정책에서도 이렇게 10년 단위로 했는데 결국은 10년 단위로 예술 정책이 바뀌면 2020년은 새로운 예술 정책이 바뀌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럼 마침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줬다면 예술 정책을 바꿀 때 이것이 반영돼서 새롭게 새로운 10년의 예술 정책이 마련된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 커먼스로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잘못된 정보 하나만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쪽도 행사가 없어가지고 촬영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지금. 네,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은석 선생님께서 예. 네, 제가 활동가로 오늘 참여를 한 거였잖아요. 저도 조금 그 후반기에 뭐 많은 일들을 쳐낸다고 목요일까지 꼭 이 토론문을 작성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루다가 제가 어제도 마지막으로 그 담당장 분께서 선생님 토론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제 통영에서 행사가 마쳐서 이제 넘어가는데 자정까지는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끌적끌적 적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쪽 부분은 지금 예술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저도 보니까 저는 이제 생활문화 쪽에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 끌적끌적 쳤다 보니까 예술인 입장에서 지금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네 결과가 지금 예술인 입장에서 지금 적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뭐 어려운 상황들이고 코로나 이전에 뭐 우리가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비대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방금 이제 정리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해봐야 뭐 좀 그렇고 어쨌든 저는 활동가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본다기보다는 생활문화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아까 예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보조금 사업도 받고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장님 맞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똑똑한 예술인들은 지원 사업에 그 공모를 해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생활문화 쪽에서 보면은 생활문화라는 자체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삶의 향유가 주 목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모여서 뭐 공연을 하든지 뭐 연습을 하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올 그 2월로 해서부터 완전히 차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연을 하고 즐기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이제 자꾸 점점 그런 활동들을 못 하니까 쌓이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우울증이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 내가 이제 문화생활을 향유한다 이런 거를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걸 뼈저리게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만들고 어쨌든 지금도 그분들이 이게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장소들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연습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일단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도 어떤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조금 그렇게 방황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나마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예술인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그 코로나19 그때는 이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공연을 뭐 이제 기획을 해봐야 되겠다고 목적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베란다 콘서트를 했어요. 비대면이긴 하지만 베란다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즐기고 그 예술인들은 공연의 장을 열어주고 근데 의외로 거기에 이제 생활문화팀들도 이제 몇 팀을 넣었었어요. 넣었는데 우시더라고요. 이런 장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걸 기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세워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주민들도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들을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보러는 못 가지만 그거를 나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셨나 봐요. 근데 그 공연을 보시고 난 뒤에 내가 얼마만큼 이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 정말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코로나19가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위기 상황들도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조금 이런 문화 공연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분들 이런 위기 상황과 문화 예술이 항상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생활 문화인들한테도 조금 기획을 할 때도 좀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잘 찾아 먹는데 예술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고 생활 문화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자들과 잘 매칭이 되면 서로 조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베란다 콘서트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영상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죠? 예. 일단 어쨌든 그 생활 문화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토론을 해보고요. 그 이권 대표님 발표하고 한 10분 정도 쉬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사회적 기업 문화특 컴퍼니 이관 실장입니다. 그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를 다 들었는데 중복되는 내용들도 사실 조금 있어서 제가 4장이나 준비를 해왔지만 네, 여러 가지로 좀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좀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공연도 현재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나는 예술 여행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나는 예술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가 생각하기엔 좀 빠른 대응을 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느리다고 판단할 수는 있긴 하지만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금 형태를 내놔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그 한 7개 정도의 안을 주셨고 7개 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할 수 있게 그런 선택점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포기를 하더라도 뭐 이 다음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조항들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쉬웠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네, 되게 어려웠었고요. 네, 그 일정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계속 뒤로 밀렸고 끝까지 밀렸는데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11회를 전부 다 하기로 일정을 배우들이랑 다 약속을 해놓고 순회사랑 다 약속을 해놓고 가기로 했는데 9월 달 일정이 바로 이제 아까 그 8.15 이제 광복절 이후에 사태가 빡 터지고 나 후에 바로 직후라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10월 달에도 거의 못했고 11월 정도로 다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배우들이 다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뭐 공연도 좀 잡혀 있고 강사로 출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그 일정을 못 잡아서 순회처랑 뭐 협의를 해서 취소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또 다른 순회처를 또 발굴해가지고 거기랑 네,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여러분들도 겪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저는 이제 기존에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 근래에는 지원 사업 비중을 좀 줄이고 있긴 하지만 그게 기반이 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도 스스로 그러니까 원래 해오던 지원 사업의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수면 위로 극명하게 더 확실하게 체감상 느껴질 정도로 네, 느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이제 것들은 이제 이 문화 예술계 종사하시는 예술가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알게 됐다. 네, 그 자체가 저는 좀 그나마 긍정적인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분들이 좀 위주긴 하지만 우리 수혜를 받는 이제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또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뭔가의 새로운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었고 다양한 시도들이 그나마 조금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코로나 지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지원 정책들이 나오면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은 너무 단순한 심플한 구조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을 예산 그대로 거기서 더 추가만 해주고 수혜 범위만 확대를 하고 어떤 거기에 코로나에 좀 깊은 고민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주다 보니까 이제 받는 사람이나 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제 예술가들 입장에서 큰 효용성이 없었다라고 보고요. 민관 거버넌스의 부재도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김해시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슬로시티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스톱이었죠. 네. 뭐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좀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 몇 번이라도 좀 모여가지고 어떤 설명회도 하고 이제 이제 토론도 하고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네, 그냥 지나가 버리는 네, 그런 사태라서 제가 이제 말하는 지금 거버넌스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참여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그 참여조차도 올해는 없었다. 네, 이거를 비대면으로 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또 연세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아예 이제 비대면으로 하실 생각 자체를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제 문화도시의 어떤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라서 문화도시에 조금 바라는 점들을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도적인 유연성을 가지고서 좀 보완을 해서 여러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 데에 스스럼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그것이 아까 지원 사업처럼 내가 기획자 어떤 기획서를 잘 써야지 어떤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행정이나 이런 이제 문화도시 센터에서 좀 나서서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가 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리빙랩이나 이제 문화도시 실험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하고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결과로서 완성이 돼서 또 시민들한테 공유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의 과정이나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도 영상뿐 아니라 어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로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떤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다 남겨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의 어떤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사태에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우리들도 좀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행정의 정책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조금 더 파격적인 도전적인 시도를 해가지고 이 기회에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공론화된 토론의 그 장을 좀 만들었으면 싶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문화 커먼즈에 대한 참여들이 시민뿐만 아니라 참여뿐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회가 많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군 대표님께서 이렇게 문화도시 사업에 조금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제가 좀 먼저 하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었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발표자들께서 마무리 멘트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군 대표님이 이제 그 우리 도시문화 실험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각 도시마다 이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릉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회라고 시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 600명씩 모으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총회도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어떤 민간 거버넌스를 만드는 그런 도시들도 있고 아예 거버넌스가 없는 조직도 있어요.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들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이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의 결과로서의 어떤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게 춘천의 입장이고 사업의 어떤 그 실행 주체로 바라보는 게 이제 강릉이라든지 완주 이런 도시의 좀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절충형입니다. 절충형인데 우리가 권역별로 이렇게 도시문화 실험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실험실이 일종의 어떤 워킹 그룹의 어떤 역할들도 같이 조금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특화 사업이나 예비 도시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시민 조직이라는 게 잘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시민들은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어떤 반성적 성찰에서 이제 도시문화 실험실을 만들었고 이 실험실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심사하지 않았어요. 예,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셨고 예산에 대한 권한도 다 드렸고 심지어 정산도 안 하게끔 이렇게 구조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 하나의 실험이라고 봐지거든요. 도시문화 실험실도 이제 김해에서 이제 어떤 시민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본론적으로 이제 위원장님께서 예, 좀 마무리하는 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올해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그 2017년에 만든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지역에서 활동한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이랑 성북문화재단이랑 같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다 지역에 있는 그 고가다리 밑에 재생공간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협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대관을 하면 대관이 계속 취소가 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 거죠.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 연락이 와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돼서 이 공간 열 수 없다,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관 취소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다른 그 케이스들은 그냥 대부분 양해를 잘 해주셨는데, 어떤 한 작가분께서 사실 저희 공간에 좀 매력적으로 느끼셔서 저희 공간에 이제 공간 특정형 그러니까 설치 작업들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작업까지 어느 정도 한 70~80% 해놓고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간이 폐쇄가 되면서 이제 대관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 그분은 이제 그분대로 이 70만 원 그 비용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저희가 그 좀 재단이라든가 이제 구 자치구 쪽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대관을 하고 있다가 예술가들이 자기 작업으로 되게 소요된 이미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전해주거나 아니면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지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 상황이었는데, 뭐냐면은 한국에서의 어떤 문화 정책이라든가 시설 공간 운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바가 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사용하는 시민들, 사용하는 예술가들, 사용하는 주체들이 어쨌든 창조적인 자기 활동을 계속해서 더욱 이렇게 끌어올리고 활성화해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구조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그거를 갖다 그냥 관리 운영하는 거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참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했던 예술가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어도 그걸 갖다 보상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라든가 고민조차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저희 조합 돈으로 그냥 보상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과연 그러니까 행정을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 정책, 사업들, 이것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항상 점검하고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문화도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누군가 기획해서 만들고 던져주는 짜여져 있는 어떤 지능책으로다가 사실은 이제 세상이 바뀌거나 변화하거나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내일로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시민들의 자율성과 주체성들에 어쨌든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문화도시와 같은 진짜 큰 규모의 어떤 거대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그런 방향들을 어느 정도 같이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래 사실 문화도시라는 것들이 제안됐을 때도 사실 그런 맥락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지역 정책이 아니라 정말 지역 내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책과 사업과 활동의 방향과 어떤 가치들을 갖다가 이렇게 합의하고 만들어가는 구조들을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누군가를 계속 보살피고 돌봐주는 방식만으로는 사실 우리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회적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물론 국가는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당연한 의무와 책무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이 스스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좀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 되게 중요한 원칙이나 가치라는 게 결국에는 그 호혜성과 협력, 우정, 사회적 우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한된 뭔가 이런 사회적 자원을 두고 엥게 무수한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협력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들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고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인 게 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의지하며 같이 살아가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수히 닥칠 뭐 최근에 얘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들에 우리가 잘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걱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김해 오면서도 사실은 이제 김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만남들이 사실 저 뭐 개인으로서 저와 여기 계시는 몇 분들의 만남이 아니라 진짜 지역과 지역 아니면 뭐 새로운 예술가들과 예술가들이 이렇게 만나고 협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여건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저희도 이제 사실 이제 그래서 성북에서도 지금 14일 날도 토론회 하고 막 이런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사실 이제 서로 이제 들여다봐주는 약간 이런 관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발표자들 분께서 또 마무리하시는 말씀을 우리 효진 씨부터 진행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 여러 분야의 다른 분들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서 좋았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문화도시 좋아하고 참여하고 있고 갑자기 네, 지금 진정한림 책임연구원 활동하고 있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런 코로나 이후에 대한 문화예술의 다양한 뭐 생활문화라든지 뭐 국악, 문학 그리고 전시, 뭐 공연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얘기를 듣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말하는 김에 듣는 김인데요. 그 포럼이란 게 토론회가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그것이 행동하는 아까 김해를 했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김해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어쨌든 문화예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사문화도시에서 이게 발휘가 되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잘 수렴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뭐 해외 사례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술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제 선생님으로 갔어요. 위원장님에서 소장님에서 이제 선생님까지 데려가셨는데 뭐 이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 그 보상 문제 관련돼서도 뭐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순간 그 보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보험 그 예술 그러니까 농사 뭐죠 자연재해로 뭐 농사가 망했거나 이러면 왜 보험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술인들이 솔직히 생계가 많이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예술인 정책상에서도 뭐 보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에서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뭐 코로나19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내어주시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좋죠. 좋은데 예술인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매달 저도 긴급 지원금을 뭐 100만 원도 받고 시에서 주시는 50만 원도 받고 프리랜서도 받고 해가지고 그때 받을 때는 좋아요. 좋은데 그게 이제 거의 생활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예술 활동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든 재단이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매달 활동비로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에도 그랬고
저도 예술인입니다. 네. 네. 기획자로 예술인 증명을 받았고요. 되게 오래됐죠. 한 2016년인가 그쯤에 이제 지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게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원금을 이제 못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열심히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위기 의식들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내년엔 좋아지겠지라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내놓고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내년에도 뭐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요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라는 단순히 숫자상의 예산만 배정해 놓고 끝나는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예술인들이나 우리끼리 활동하시는 분들, 기업들도 다 같이 함께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완전한 문제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물론 그래도 조금 지금 상황에서보다 완화돼서 문제의 어떤 그런 피해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긴 시간 우리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 오늘 5번째 시간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서 문화예술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조금 문화예술 지원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행정에만 요구를 하지 말고 사실 김해 씨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 체계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특히 또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이 지원 체계를 우리가 스스로 조금 한번 같이 협력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포럼을 한 이유를 좀 더 이렇게 의미를 가치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